오늘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무겁지 않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의 경제학, 뭐 경제, 산업사회,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각. 그래서 아담 스미스 얘기부터 해가지고 좀 경제학 교과서 처음 보면 이제 나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이제 그럼 아담 스미스 책 국부론이라는 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손만 얘기하지. 저도 국부론이란 책을 2번 사봤어요. 그냥 대학교 때, 그때는 번역본이 없어서 약간 해적판 같은 그 중고책 비슷한 영어책 이렇게 두꺼운 거 사다가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책꽂이에만 꽂혀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 없어지고 말았고, 나중에 이제 한 90년대쯤인가 2000년대 초반에 저 서울대학 김수행 교수란 분이 다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국보로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몇 권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발간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샀어요. 역시 안 봤어요. 저도 볼 엄두가 안 나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사보고 싶은 거.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자본론이란 책도 있죠. 막스의. 뭐 3대 경제학자를 이제 애덤 스미스, 칼 막스, 그다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스,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이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근대 경제학자들의 이제 3대 거성이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존 케인즈 책은 화폐 뭐 고용 일반 뭐 어쩌고 이론이건데 그거는 안 사봤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때는 금서였어요. 뭐 못 사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사담인데 기억나는 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친구 하나가, 그때는 해외여행 자유가 좀 전이었는데 걔네 집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 걔 영국에 무슨 여름방학 때 연수를 갔다 왔는데, 펭귄 문고라고 그 문고판으로 된 싼 책인데, 그 자본론 이렇게 두꺼운 거 영어로 된 거, 그걸 하나 이렇게 쓱 해가지고 잘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본론이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뭐 그런 좀 호기심은 좀 있어갖고, 야, 그거 좀 줘봐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복사집 가가지고 복사를 죄해가지고 돈 꽤 주고, 그거는 한 영어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한 몇 채부터 쭉 읽어보고 막 했어요. 막 사전 찾아가지고 열심히 그 당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얼마 안 있는데 김수행 교수가 그 자본론을 또 번역해서 냈어요. 그때 샀어요. 또 한 번도 안 읽었네 그거. 그냥 폼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 읽어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아,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책, 뭐 요즘 뭐 일당백인가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던데, 괜히 그런 의무감은 있어갖고 제가,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렇게 좌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책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예, 아니 그래서 그냥 이게 뭔 소리를 했길래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미쳐가지고 막 나라를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새 나라를 만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자본론이고, 또 영국의 어떤 산업화 시대를 만든 게 국부론이고, 또 미국에서 대공황이 났을 때 그 루즈벨트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뉴딜을 하고 뭐 다 또 정부의 역할을 바꿔놓은 게 또 케인즈의 그 일반 그 저 케인즈 이론이고 하니까, 궁금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바꿔놓나.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듯이 뭔가 기폭제가 탁 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여담삼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읽어본 건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거는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제가 그냥 딱 발췌해 왔는데, 그래도 이런 거 워낙 고전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설날 맞아서 한번 뒤에 있는 것까지 쭉 말씀드리면 왜 제가 이 얘기 하는지 좀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앞부분 보고 너무 저게 뭐야 너무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뭐 2, 3분이면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인간은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남들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남들의 이기심을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것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당신이 내게 주면 당신이 원하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이 모든 거래의 의미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 모두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훨씬 더 많이 얻는다.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 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 문구가 아마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거린만이 동료 시민들의 호의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그가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는지도 모른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온 거죠. 여기 가격이란 얘기죠. 누가 뭐 시키고 뭐 하지 않아도 가격이 나한테 좋으면 움직이는 거죠. 사거나 만들어 팔거나. 그렇지만 개인이 그 목적 달성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네. 예. 예. 그렇죠. 이제 경제가 좀 작을 때는 그 내부에서 서로 호혜적으로 다 아니까 이제 이렇게 일할 수 있지만 이게 도시가 커지고 산업 활동이 늘어나고 이게 많아지면 일일이 사람들의 호의만 기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서서 이걸 계획적으로 해본들 그거보다는 각자는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이익이나 후생도 증대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고, 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아마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겠죠. 왜냐하면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또 영국 사회, 뭐 서양 사회라는 게 또 이제 종교, 기독교적 가치관 이런 거 있어서 뭐 서로 호혜라든가 뭐 체러티, 뭐 이런 구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무감 같은 것도 굉장히 강했을 거고, 또 공동체적 시골 사회의 속성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적 이기심,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뭐 속으론 좀 그럴 수 있지만 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요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좀 비난을 들었을 수도 있던 시대였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대학자가 당시에 뭐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방대한 내용의 그 주장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펼침으로써, 물론 이제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었겠지만 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이런 그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1990년 초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 경제를 한 소련이라든가 당시 지금 러시아죠. 이제 동구권 뭐 이런 데들이 죄다 이제 계획 경제 이런 그 가격 기구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좀 평등을 추구하면서 나라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갔지만 그리 오래 못 버티고 전부 이제 그 공산주의 사회가 이제 무너지는 현상을 또 우리가 봤으니까 역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회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둬서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또 체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하는데 이제 사회라는 게 또 이런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잖아요. 꼭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냉철하고 독립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냉철한가 또는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이익도 같이 증대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피는 사람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셨나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죠. 영화는 뭐 한 4분 정도. 영화에서 아담 스미스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지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또 느낌이 어떠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 수학적으로 뭐 하여튼 저는 잘 모르지만 해서 94년인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요. 그리고 2007년인가 여기 보니까 그 오른쪽에 이제 이 러셀 크로우가 이제 했던 영화 장면 포스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존 내쉬라는 사람이 이제 2007년인가 이제 죽었다. 뷰티풀 마인드의 수학자 존 내쉬 사망, 그 기사가 이제 나온 건데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너무 수학적 천재라서 그 시달렸던 것 같고, 뭐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뭐 그 개인사 같은 것도 좀 나오고 하는데, 이 보면은 그 친구들하고 이제 저 펍인가 뭐 술집 가가지고 이제 그 여학생들 왔을 때 그 내용은 파악이 되시죠? 이렇게 뭐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다시 제가 조금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여러 명의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금발 가장 뭐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학생한테 5명이 다 그 경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그러면 그거 실패하고 5명이 다 대들었다가 나머지 4명의 여학생들한테 하면 이 사람들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또 실패하니까 그게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럴 때는 다 이렇게 서로 협조해가지고 그 이렇게 배분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니까, 이 영화 대사 중에도 이제 아담 스미스는 완전하지 않다, 인컴플리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여학생이 자기한테 자꾸 눈길을 주는 것도 뿌리치고 그 자기 연구실로 가가지고 열심히 그날부터 이거를 내가 증명하겠다 해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내시의 균형이라는 이론을 만들고, 뭐 세상에 상당히 이제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교수가 네가 이 150년 된 이 엄청난 이론을 반박했다 하는데 성공했어. 이제 뭔가 이게 그 좋은 그 가르칠 수 있는 연구소에 자리를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발전된 게 여러분 그 게임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게임 시어리 해가지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이
이제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또 맞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사례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은 합리적인가 독립적인가 또 얘기할 때 이제 죄수의 딜레마, 프리스너스 딜레마라는 거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그냥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둘 다 죄수인데 뭐 공범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죄를 하나 저지른 거죠. 어떤 하나의 죄를 저질러 가지고 둘 다 1년을 일단 선고받았어요. 둘 다. 근데 이제 수사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하나 범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 둘이서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증거를 찾긴 어렵고 증거 대신에 이제 좀 손쉬운 방법이 이제 자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백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자백을 유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당연히 둘 다 자백을 안 하면은 증거를 찾기 힘드니까 그냥 1년 기왕에 받은 형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A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너 자백해. 근데 이쪽에서 자백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B는. 그럼 너는 석방 해주지만 자백 안 하는 놈은 10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거꾸로 B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너 B 자백해. 너는 자백하면 석방이지만 1년도 안 사는 거죠. 기왕에 있는 죄도 면제해 줄 테니까 대신에 저놈이 자백 안 하면은 저놈은 10년이고 넌 석방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둘 다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럼 둘 다 자백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5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겠죠. 과연 저놈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야, 나는 자백했는데 제가 안 하면 좋지만 저놈도 자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놈이 자백했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 1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실험을 해봤더니 모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해봤더니 99% 둘 다 자백하더라. 둘 다 자백 안 하면 1년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아담 스미스 얘기가 여기서는 안 맞잖아요. 이런 사례에서는 서로 손해보잖아요. 각자 이익을 위해서 일했는데 각자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서로 이걸 신뢰를 가지고 너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하면 그냥 1년 기왕의 걸로 끝나는데 저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담 스미스 말이 다 틀렸다.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로는 맞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라는 게 뭐 딱 도그마처럼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얘기한 이걸로 이제 발전하게 된 이런 그 이론들, 경제학이나 뭐 사회학의 이런 이론들의 어떤 그 모태가 된 게 아까 영화로 보여드린 영화 그 뷰티풀 마인드 이제 존 내시라는 수학자가 그 우연찮게도 하여튼 뭐 그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싫어하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그 얻어낸 그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이고 냉철한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숙한 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신뢰 장치 없이 행동을 하다 보면은 각자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해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죠. 또 비슷한 게 이제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TV 같은 데도 많이 나왔는데 얼티메이텀 게임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본 얼티메이텀인가? 하여튼 아까 영화는 그 영화 사이트 가서 다운 받으시면 요즘 뭐 오래된 영화고 거의 돈도 얼마 안 할 것 같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설날 때 한번 보시고요. 요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10,000원 좀 작긴 한데 두 사람한테 10,000원을 나눠주면서 A라는 사람한테
전폭적인 권한을 줘요. 네가 얼마를 가져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남겨줘라. 근데 이 남겨준 돈을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은 너도 안 간다. 그런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A라는 사람이 먼저 이제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5,000원만 갖고 굉장히 이제 그냥 반띵 공정한 사람이에요. 되게 이 사람은. 나머지 B에게도 너 5,000원 가져 이러면은 그거는 백발백중 B도 거절을 안 하는데 문제는 실험을 해보니까 9,000원을 택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그럼 B라는 사람 1,000원 남잖아요. B라는 사람도 이 게임의 개요를 알고 있어요. 10,000원 중에 나한테 1,000원만 주네? 그럼 자기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A도 못 가져가죠. 그럴 때는 99%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계선이 어디냐 했더니 80% 정도래요. 물론 금액이 수백만 원 되면 좀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뭐 800만 원 가져가고 뭐 200만 원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겠죠. 금액이 크니까. 근데 보통 이런 거 가지고 할 때 이제 몇십만 원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럴 때는 보통 80, 70, 80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안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개인이면 얼마가 됐든 무조건 가져가야죠. 왜? 자기는 안 생기잖아요. 그냥 가면. 그러니까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심지어 500원이라도 있는 게 낫지. 근데 기분 나쁘니까 안 가져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꼭 이렇게 이해관계만으로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이기적인 동물은 아니고 공정한 거 서로 상호 간의 작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하면서 또 행동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 더. 사람들이 또 요거 약간 경제적인 거하고는 약간 다른 실험인데요. 이건 좀 오래됐어요. 1955년에 이제 애쉬라는 사람이 이 동조하는 시험을 했는데 시험 개요는 이런 거예요. 요 막대기가 그려진 요 카드를 보여주고 요 A, B, C 세 개 중에 요거하고 길이가 같은 놈이 어느 건지 고르시오라는 대답을 하게 하는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느 게 정답이죠? A, B, C 중에 C죠. 그래서 근데 이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요 사람은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요 마지막에 앉은 사람, 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이 피실험자고 요 6명은 다 짜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뭐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다들 C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 사람도 C라고 얘기하고 뭐 실수로 뭐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몇 번 진행하다가 또 딴 사람도 부르고 뭐 하는데 같은 사람도 부르고 뭐 120m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A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또 물어봐도 또 A야.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상 C라고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그냥 쉬운 얘기로 어디 식당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 비빔밥하고 뭐하고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 특히 좀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는 사실은 여기 조금 다르지만 그냥 그냥 비빔밥 그러면 다 따라서 비빔밥 하잖아요, 그냥.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실험을 123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76%가 한 번 이상은 다 여기에 맞춰서 대답하더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만을 얘기한 사람은 18%. 그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되게 꿋꿋하죠. 예.
그러니까 이 실험을 왜 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좀 지나긴 한데 왜 2차 대전 때 그렇게 나치가 유태인 상대나 이 이민족들 상대로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왜 거기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거기 동조했을까 그렇게. 그건 이제 강압적인 권력이 있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 힘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동조했을 수도 있지만 이 실험은 뭐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시험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그냥 야 좀 시가 맞잖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만 혼자 시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한 3-4명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되게 쉽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동양의 역사로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지록위마라고. 진나라 때 진시황이 죽고 환관 조고인가 그럴 거예요. 환관이 이제 2세 황제가 됐을 때 2세 황제가 이제 어렸죠. 진시황이 50이 좀 안 돼서 죽었나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2세 황제가 뭐 10대 때 왕이 됐는데 이제 환관이 실권을 다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이제 환관이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려고 지록 그러니까 사슴 녹자 녹용할 때 사슴을 이렇게 전시시켜 놓고 저걸 보고 이제 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마. 야, 저거 말이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네, 말입니다. 이래야지. 거기서 그거 사슴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미 2300년 전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런 실험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권력이 있고 거기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실험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번쯤은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C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26%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들과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주식시장 그렇잖아요. 그 얘기 드리려고. 예. 안 그러면 시장이 또 설명이 안 돼요. 많이 샀으니까 그렇게 또 폭등하지. 또 아무도 안 사니까 폭락하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정말 아담 스미스나 이런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또 독립적이고 이런 또 이기심이 있는 냉철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